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 우리 사회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하고 부동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는데요. 이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하신 최고 전문가 모셨습니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서영수입니다. 예. 오랜만이죠? 예. 가계부채하고 이 부동산 거품 붕괴, 여기에 대한 경고 신호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때마침 또 책을 딱 이 내용에 맞게, 이 주제에 맞게 쓰셨어요. 부채의 위기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우선 이 부채의 위기 이 책에서의 취지가 어떤 건지 간단히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가계부채 위기는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요인에서 발생한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누적적이고, 그리고 상당히 어찌 보면은 정치적인 요인,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탐욕이 함께 어울려서 만들어진 하나의 큰 문제이다 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 역시 해결하려면 전체적인 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구조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해야 돼요. 예. 그래야 대안을 내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책을 쓴 거는 뭐냐면, 정말 이대로 가면은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좀 사실 좀 절박함, 여기에서 비롯돼서 쓴 게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제가 꼭 이 책은 뭐 단순한 걸 넘어서 좀 많이 보셨으면, 그래야 우리가 발전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정치권에 계신 분들, 유정자분들은 꼭 보셨으면 합니다. 때마침 또 국제금융협회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규모라든가 속도가, 증가 속도가 전 세계 1위라는 그런 자료까지도 발표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사님이 또 지적하시는 문제 하나는 이 우리나라에서 산정한 통계 방식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더 심각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점에 좀 문제가 있나요? 통계 산출 방식에서? 우선은 이런 거죠. 결국에는 정부가 정책을 취할 때 경기부양 정책을 취하고 돈 푸는 정책을 취하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성장을 위한 정책이긴 하지만, 이거는 결국 돈을 푼다는 얘기는 돈의 배분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돈을 얼마나 많이 풀었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배분의 문제, 누구에겐 돈이 많이 가고 누구에겐 돈이 적게 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이슈, 분배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근데 우리 경제학이 원래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분배의 문제가 경제학의 핵심인데, 그렇죠. 이 두 개, 앞에 두 개는 상당 부분 중요하게 다뤄지지만, 어떻게 보면 현대 경제학으로 가면서 분배의 문제는 사실 소홀히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배의 문제의 핵심 이슈가 뭐냐?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돈을 풀었는데 이게 누구에게 어떻게 가냐? 얼마나 돈을 풀었냐? 이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돈을 얼마나 풀었냐가 이게 부채의 이슈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배분이 되었냐? 이게 인플레이션의 이슈예요. 이 두 가지 이슈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고 정확하게 평가가 되고 모든 국민에게 알려져야 이게 적절하게 부의 배분이, 재배분이 이루어질 텐데, 아무래도 이거는 한국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전 세계의 문제인데요.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것들은 소홀히 하려는 경향들이 강하겠죠. 그것의 하나의 결과가 어찌 보면 가계부채 통계에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얘기 드리지만 우리의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리포트되는 부채의 규모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에는 당연히 통계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부채에 왜곡이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돈을 많이 푼 숫자에 왜곡이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가면은 자원의 배분의 문제, 이 데이터에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죠. 당연히 돈을 많이 풀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텐데, 결국에는 돈을 푸는 주체에 따라서, 어떻게 돈을 푸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은 다르게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5%라 하더라도 어떤 거는 뭐 50% 오를 수 있고요. 어떤 거는 2, 3% 오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누가 갖고 있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부의 재분배가 생기는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 이 데이터, 다시 말하면 자산 가격의 데이터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인플레이션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에는 한꺼번에 숫자가 문제가 생긴 거고,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사실은
가계부채의 증가와 위험의 증가의 근본적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그 이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특히 이제 물가 같은 경우에는 네. 체감 물가로는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수치상으로는 좀 굉장히 낮게 나오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따져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오른 그런 부동산, 집값이 소비자 물가에는 또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반영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 집값이 거기 반영이 안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은 미국처럼 예. 예를 들어 30% 이상 넣게 된다라면 예. 인플레이션 숫자는 아마 저희가 계산해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 집값을 반영시키게 되면 5%, 7, 8% 나온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거를 소비자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데이터를? 그런데 그렇게 물가가 많이 오른 게 수치상으로 확인이 되면은 그만큼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돈 못 푼다는 얘기거든요. 경기 부양을 못 한다는 그렇죠. 뜻이거든요. 풀면 안 되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인 이유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 이거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똑같습니다. 결국엔 지금 미국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대라고 하는데 예, 예. 체감은 어떨까요? 체감 인플레이션은 더 심각한가요? 더 심각하지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근데 예. 거기에 위정자, 다시 말하면 파월이라든지 네. 이런 여러 사람들은 일시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톤다운 시키려고 했죠. 예. 예. 돈을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풀었는데 예. 부채 개념으로 얘기한다라면 대략 한 13%, 14% 풀었거든요. 예. 그런 인플레이션이 GDP 성장률을 뺀다 하더라도 7, 8% 이상 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돈을 풀어놓고 예.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예. 그걸 방치하고 있잖아요. 집값이 그러면서 더욱더 많이 올라가고 예. 거기에 공급 문제까지 구조적인 이유로 인해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 일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원인은 사실 굉장히 정치적인 이유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구조적인 이유이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 쉽지 여러 않죠? 나라에 다 비슷한 공통적인 거니까 이 정도로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은 계속 가계부채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컸어요. 특히 뭐 1,000조 원 넘었을 때 그때도 뭐 온 나라가 막 시끌시끌했거든요. 근데 그래도 가계부채 뭐 붕괴가 되지 않았고 거품이 붕괴가 되지 않았고 쭉 흘러왔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경고 신호가 왔지만은 이게 경제 규모가 커지면은 부채 규모도 뭐 커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번에 특히 위기라고 보시는 문제라고 보시는 이유가 어디 좀 있습니까? 우선 두 가지 이유를 줄 수 있는데 우선은 지금까지의 부채가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어쨌든 부채의 구조정을 중간에 했었어요. 2012년도에 기억하시죠? 예. 예, 그래서 뭐 그때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 예. 부채 구조정을 얘기했죠. 그래서 국민행복기금 들어보셨죠? 예. 그때 부채 구조정을 통해서 아. 어느 정도의 문제를 해결했던 거고 예. 그 결과 이제 2014년 7월 이제 빚내서 집사자 정책 예.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부채를 구조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어느 정도의 체력이 돼서 그 이후에 다시 어떤 그런 부채 주도 성장 정책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거고요. 또 가깝게는 2019년 상반기 부채 구조정이 진행되었고요. 예. 뭐 물론 그게 짧았고 결국엔 다시 그게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다시 이제 자산을 부양하는 정책을 취함으로써 어쩔 수 없이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 부채는 증가해요. 근데 상승하는 구간에는 위험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예.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그 위험은 뒤로 미뤄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는 네. 그런 모든 위험들이 한꺼번에 노출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다고 하는 이유는 과거와는 달리 가격 하락 위험이 커졌다. 예. 요게 이제 가장 큰 거고 두 번째는 갖고 있는 부채의 리스크가 예. 부채의 질이죠.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의 질인데 질이 과거에 비해서 대단히 나빠졌다. 이 두 가지 예. 부분이에요. 부채의 질이 나빠졌다라는 건 어떤 측면을 좀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 이제
2008년 금융위기를 우리 부채위기의 가장 일반적인 샘플로 보잖아요. 그렇죠. 예. 2008년 금융위기의 대표적인 게 서프라임 모기지. 예. 그렇죠. 예. 서프라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 대출자가 중저소득층이죠. 그렇죠. 한국의 중저소득층이라면 20, 30대가 될 거라고요. 예. 20, 30대 가계가 부채를 사용했다. 두 번째, 그 당시에는 CDO, CDS라는 일종의 섀도우 뱅킹이라고 우리가 네. 숫자로 파악하기 어려운 예. 이런 이제 고위험 부채들이 이제 결국에는 위기를 극복시켰잖아요. 지금의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전세보증금이라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은행 대출을 통해서 특히 은행 주택담보대출 LTV 40%라는 아주 안전한 대출로 집을 산다라고 우리는 착각했는데 알고 보면은 3분의 2가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하고는 전혀 다르다. 위험, 위기는 이렇게 실제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예. 굉장히 큰 괴리가 있을 때 예. 그때 그 사실을 알 때 위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아. 그래서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여기에 이제 우리 미국의 경우에 GSE라고 들어보셨죠? 예. 그래서 이제 프레디 페니의 이런 정부 보증기관들이 예. 이런 리스크들을 상당 부분 가져가면서 어떤 리스크들을 더욱더 증폭시켰잖아요. 예. 한국도 거의 유사한 형태입니다. 아, 한국도 그런가요? 많은 보증보험사가 있는데요. 예. 이런 보증보험 정부 투자기관이 어떤 대출을 보증함으로써 예. 리스크를 가져갔지만 결국에는 이게 결국엔 대출의 증가에 요인을 작용했고 따라서 전반적인 가계 대출이 부실화될 때 예. 이게 그대로 정부부채로 전이될 수밖에 없는 어. 그래서 나가서 결국에는 정부부채로 문제로 연결되는 예. 이런 형태의 구조적 요인이 지금 계속 누적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표면상으로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뭐 가계 대출 뭐 연체율도 굉장히 낮고 그 다음에 자산 대비 뭐 부채 비율도 낮고 또 은행 같은 경우에 뭐 충당금이라든가 이런 관리 시스템이 또 잘 작동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 자료들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좀 안 좋아질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사실 어찌 보면은 그런 모든 데이터들은 예. 어찌 보면은 무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체 데이터라는 거는 기본적인 전제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한다는 전제 하에서 예. 그게 유의미한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 이유로 한국의 은행의 연체율과 미국의 은행의 연체율을 비교해 보면은 예. 대략 미국의 은행의 연체율이 10배 정도 차이 나요. 미국이 더 많다는 거, 높다는 더 거죠? 높다는 거예요. 예. 평균적인 가계부채 규모는 소득 대비 우리에 비해서 2분의 1에 불과한데 예. 10배나 연체율이 높아요. 아. 이게 원리금 분할 상환을 충분히 하는 구조에서는 예. 당연히 연체가 높아지게 되고 그 얘기는 위험이 현실화된다는 얘기예요. 위험이 현실화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은행이 충당금도 많이 쌓게 돼요. 아. 자본도 많이 쌓게 되고요. 예. 근데 이 앞부분을 이런 원리금 분할 상환 비율을 어쨌든 다 미루게 만들어 가지고 이자만 내게 하고 그리고 그 이자 내는 것도 금리를 낮춰서 초저금리의 금리 형태 그리고 대출이 늘어나는 형태에서 예. 사실상 실질적인 이자 부담을 없애버린 상태에서 예. 이렇게 가버리면 예. 당연히 연체율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의 연체율은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충당금도 선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에요. 아. 총 채권 대비 충당금 그렇겠네요. 정도는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의 구조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종합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위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수면으로 드러나게 되면 이거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이제 취약한 어려운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거를 은행도 정부도 상당 부분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예.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금융당국이 일단 뭐 기준금리도 올렸지만 대출 규제를 좀 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진행되고 있는 이런 대출 규제, 그 긴축 움직임, 이게 나름대로는 그럼 효과가 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겠네요. 아주 효과적이다. 상당 부분은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뭐 예.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고요.
우선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제 얘기하는데, 부정적인 부분만 먼저 얘기하면, 결국에는 정부가 부채 구조조정을 하려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이런 빠진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전세보증금 문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갭투자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어쨌든 그거를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통계적으로도 안 되니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부채 통계에 그 임대보증금이 빠져 있잖아요. 빠져 있으니 그걸 어떻게 규제하죠? 통계 데이터조차 없는데.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방법이 방법이 없습니까? 물론 방법은 있습니다만, 예. 물론 디테일한 거는 뭐 다 예. 있는데, 어쨌든 그거는 책에 써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부가 그래서 할 수 있는,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 규제. 그래서 지금 원리금 뭐 상환까지 같이 맞물려서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DSR 규제 강화가 있는데 그게 네. 오히려 현실적으로는 규제의 역효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구멍이 절반 있는데, 예, 이걸 누르면 예, 나머지가 또 튀어오르는 일종의 그렇죠. 풍선효과 발생하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의 정책은 사실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는 게 예.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총량 대출 규제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예. 이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하고 싶은데 이것만 하기에는 예.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요 테두리에서 규제를 한 거였어요. 근데 예. 역시나 또 이제 반발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 민간 은행 주도로 이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거죠. 방식은 금리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원리금 분할 상한도 이거를 정부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은행 자체적에서 알아서 주도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유도하는 정책을 취한 거죠. 근데 기존에는 이자만 내다가 원리금 상환까지 같이 맞물리게 되면은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이 굉장히 클 텐데요. 좀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장에? 우선은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전세 자금 대출의 원리금 규모가 월세보다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이유가 없죠. 없어지죠. 예. 그러면 갭 투자. 우선은 그렇게 되면 전세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되겠죠. 그러면 갭 투자가 줄어들 거예요. 왜? 최근에 임대차 3법이 있잖아요. 임대차 3법의 경우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거절 사유가 네. 임대인에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다양하게 있죠. 예, 그래서 실제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 이런 예. 문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 예. 이게 이제 핵심 이슈인데 예.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했더니 예. 임대인이 이 계약 거절을 하려면 어쨌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다 줘야 돼요. 근데 대출 규제 때문에 줄 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최근 들어서 계약갱신이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은 안정화되겠죠. 예. 전세 가격이 안정화되니까 자연스럽게 갭 투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그게 최근에 집값 안정화로 좀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증가율, 상승률은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최근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내년 대선이라든가 지방선거 앞두고 정부에서 만약에 이렇게 규제를 하다가 막 여기저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은 과연 그때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또 그런 또 약간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당분간은 계속 갈 것 같다라고 보는 이유를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들 다시 말하면 정치권 입장에서는 여전히 이제 선거에서 이기려면 유주택자의 긍정적인 정책을 취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참 딜레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이제 결국에는 종부세를 이제 9억에서 11억 올렸고요. 예, 올렸죠. 여기다가 이번에 나오는 게 또 양도세도 양도세. 올리겠다는 거예요, 기준을. 예. 그리고 무주택자에서 대출 규제 얼마 전에 완화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서울시에서는 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또 2종 7층 주거지역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7층까지 할 수 있는 걸 25층까지 올려주는. 그럼 서로 이렇게 충돌됐네요, 그게 지금 규제하고. 예. 아.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뭐가 예. 문제가냐면은 이게 이제 금융감독당국에서 또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이 자본시장, 이 세상은 규제를 하면은 항상 다른 형태도 얼마든지 한다는 걸 가끔씩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정책당국도 그렇고. 다른 형태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가계대출 규제하면 기업대출로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아, 개인 사업자로 해서요? 개인 사업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법인 사업자도 있고요. 법인 사업자로 해서. 예. 얼마든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예.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했냐면은 가계대출을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예. 법인 대출은, 또 기업 대출은 이 돈들이 대출을 해주면 다 설비 투자로 갈 거고, 경기에 긍정적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낙관적인 생각을 하셨는데. 네, 대출금리도 깎아주고, 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지원책을 편 거예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러다 보니 이 돈들이 대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예, 늘어난 돈이 상당 부분 이제 다른 부동산으로 갔는데 예. 형태는 이제 아파트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파트가 아닌 비아파트, 예, 비주거용 부동산. 예, 이런 쪽으로 예.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아까 아파트 가격은 안정화되었는데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예, 예. 그다음에 상가, 예. 뭐 공장, 뭐 이런 땅이죠.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들이 많이 올랐군요. 문제는 뭐냐면 이런 이 수익형 부동산, 이런 부동산은 유동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하락하는 국면에 금리 상승에 굉장히 취약한 부동산이에요. 그렇겠죠. 더 많이 하락하겠죠. 그렇죠. 금리도. 그래서 이런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전체의 위험을 더욱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걱정이 많이 돼요. 결국에는 위기가 온다라면 아파트와 같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부동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생길 거예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는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 돈들이 알아서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겠군요. 두 가지인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기존의 이 사업에 대한 수익률이 낮기 때문이겠죠. 두 가지가. 예,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그 돈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게 더 좋은 수익률을 내니. 그게 과거에 일본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결국은 기업들도 부동산을 계속 매입하다가 결국 버블이 펑 하고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 심각한데. 총량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 대출 규모를 이제 총량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정작 그 정말 대출이 절실한 필요한 자영업자나 뭐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제2, 제3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오히려 더 이자 부담이 높은 그런 대출 쪽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또 문제점을 지적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가 이제 지적하는 것 중에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잘못 이해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전세자금 대출은 실수요 대출이다.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제 첫 번째 얘기고요. 예. 물론 거기도 포함되어 있지만 상당수는 이 과소비성 실수요나 투기 수요 자금이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넘어가고요. 예. 예, 두 번째가 우리나라 은행을 뭐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은행은 고신용자, 자산가를 위한 은행이지 서민들을 위한, 그러니까 하위 50%를 위한 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뭐 서민들에게 피해 간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대출 금리가 올라가면 자산가에 피해가 가고 고신용자에게 피해가 가요. 그 사람들이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들어요. 아, 그런가요? 네. DSR도 규제하면 예. 가장 피해보는 이 계층이 자산가와 이 고소득층이에요. 대출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부동산 투자를 가장 많이 하신 분이잖아요. 부동산 투자를. 예. 그래서 대출의 대부분은 예. 대부분 그쪽에 많이 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쪽을 규제하면 취약계층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예. 굉장히 이거는 뭔가 좀 잘못된 거예요. 수치상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한국은행 금융안정 보고서에도 나오는데 예. 1등급부터 10등까지 나눠서 취약계층이라고 하면은 이제 7, 8, 9, 예. 4, 5, 6이 이제 중신용자이고요. 7, 8, 9는 2%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전체 대출에. 그리고 그것도 계속 줄여왔어요, 대출을. 그래서 취약계층이 어렵다. 이거는 예. 자산가들을 위한 얘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그러지는 않겠죠? 일단 그러면 기준금리 올리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도 집값은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완만하게 떨어질까요? 아니면 급락을 할까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예. 떨어지는 구간에는 뭐 방법이 없겠죠. 급락하겠죠. 결국에는 어떻게 이제 얼마나 정부가 부채 구조조정을 잘하는지.